안녕하십니까.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합격을 위해 도와드릴 백영이라고 합니다. 증권투자권유대행인 관심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증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늘었고, 저도 책을 몇 권 썼는데 최근에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자격증을 영업을 위해서 따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공부를 위해서 따시는 분도 있던데, 주로 이제 아무래도 취업 목적, 영업 목적이 많다고 보고, 제가 포커싱을 두는 것은 높은 학문적 성과를 달성하기보다는 짧은 시간에 좀 쉽게 합격하는데 포커싱을 두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훌륭하신 강사분들도 많이 계셔서 좋은 책들, 강좌가 있겠지만, 제 강좌의 특징은 좀 이렇게 강좌를 압축시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와 어떤 개념 설명을 따로따로 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그래서 한번 쭉 들으시면 전반적인 흐름의 이해가 되도록, 그래서 복잡하게 기본서 따로 하시고 문제집 따로 풀고 이렇게 아니라 그걸 합쳐서 이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합격하시는데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효율적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이런 것들은 좀 스킵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더 기본서를 더 찾아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서적을 참고하실 수도 있는데, 합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자격증이 일반인한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고등학생이라든가 이런 학생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최대한 집중, 그러니까 요약을 하되 풀이는 좀 그러니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시험 전반적인 개요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합격은 60점 이상입니다. 저희는 몇 점 이상 합격을 목표로 할까요? 62점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60점이면요. 남들 보기에 자세가 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62점 정도. 그러면 우리 강좌를 쭉 전반적으로 2번만 들으시면 제가 볼 때 70에서 80점이 딱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험 내신 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라도 만점 맞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높은 점수 나왔다고 운전 잘하는 거 아니죠? 딱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안내해 드릴 거예요. 과목은 3과목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금융투자상품과 그리고 시장, 증권시장에 관한 것들, 이 부분이 30, 그 다음에 증권투자에 관한 게 25문제, 투자권유가 45문제이고 과목별 과락이 있긴 한데, 과락 정도 들어갈 정도면 제가 볼 때 합격이 좀 쉽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70에서 80점 정도 맞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과목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까지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은행이 종류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들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중은행이 있고 지방은행이 있고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있죠. 지방이라는 게 사실은 요즘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의 중심이 있는데, 은행 자체가 지점을 전국적으로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름, 네이밍만 지방은행이지, 지금에 와서는 크게 지방은행의 차이는 없을 거고요. 특수은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되죠. 특수은행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의미예요. 특수하다라는 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은행이다, 그건 뭐죠? 중소기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다, 그러면 산업진흥을 위해서. 수출입은행은 수출을 위해서. 그래서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농협과 수협의 중앙입니다. 농협과 수협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이원화되어 있어요. 중앙에는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 단위조합이라고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조로 함께 되어 있으니까, 혼재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구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단위 농협은 이게 은행이 아니라 별도의 단위조합이고, 중앙에는 농협과 수협 중앙에는 특수은행에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또 다음 보시면 이제 저축은행이라 나오죠. 원래 풀네임은 상호저축은행이에요. 근데 이제 저축은행 하니까 은행하고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소규모 기업 및 서민의 금융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은행과 거의 차이가 없거든요. 하는 일은.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지역 제한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좀 작죠. 그래서 저축은행은 은행과 하는 일이 거의 같지만 아무래도 소규모 기업이라든가 서민의 금융편의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작아요. 지점 내는데도 제한들이 있고 그런 부분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상호 저축은행, 은행과 별 차이는 없는데 규모가 작고 지역 제한이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죠. 그 다음에 신협이라는 게 있어요. 신협이라는 걸 할 때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조합원이라는 단어예요. 누구? 즉 조합원의 상호 금융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신협이라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협이 있고 새마을금고가 있고요. 상호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역 농협이 나오죠. 수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건 시험에 나올 건 아니지만 무슨 농협. 지역명이 먼저 나오는 게 이게 지역 농협이에요. 그 다음에 농협 무슨 지점 이게 이제 중앙이에요. 뭐 그건 중요치 않고 중요한 건 뭐냐? 지역 농협보다 상호금융 즉 신협의 한 종류가 되는구나.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하시고 키워드는 뭐였다? 조합원이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업이라는 게 나와요. 자, 우리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용어예요. 용어. 별것도 아닌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자, 금융투자업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증권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요즘 생기는 증권사 이름 보시면 무슨 금융투자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본시장법, 투자를 규율하는 법이 자본시장법인데 자본시장법에서 이 증권업을 금융투자업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금융투자업은 뭐냐? 쉽게 생각하면 증권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안에 6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요. 인가가 있고 인가 대상이 있고 등록 대상이 있어요. 인가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딱 정해주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없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인가, 허가를 해준다는 뜻이야. 쉽게 말하면. 그리고 등록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절차를 잘 갖추면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를 잘 갖추면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진입이 훨씬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인가 대상에 보시면 4가지가 있는데 매매와 중개 이것부터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매매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계산으로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키워드입니다. 자기의 계산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기 돈으로 고유 재산으로 증권회사도 회사 돈이 있을 거예요. 그 돈 갖고 뭘 해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자, 어쨌든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개업은 뭐냐? 타인의 계산으로 쉽게 말하면 고객 돈으로 이런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 직접 가면 거래소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원을 통해서 거래하세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회원은 누구냐? 증권사를 말하는 거예요. 거래소의 회원은 증권사예요. 즉 내가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면 누구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권 계좌를 위탁 계좌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매매를 누구한테? 증권사에 위탁한 거지. 그러면 내 돈으로, 고객의 돈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사주세요 해가지고 HTS, 홈 트레이딩 시스템에서 제가 매수 주문을 넣으면요. 그 HTS를 통해서 거래가 되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투자 중개업인 거예요. 매매업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뭐 ELS라는 상품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ELS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직접 만들어요. 만들어서 파는 거야. 이게 매매업이 되는 거고 시장에 있는 ELS를 고객이 사주세요 하면 그냥 사서 딜리버리 전달만 해주는 게 뭐다? 중개업인 거지. 자, 그러면 어느 게 위험이 더 클까요? 리스크 더 큰 걸까요? 매매업이 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직접 만들어서 파는 거기 때문에 상품의 변동성 위험을 증권사가 떠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하는 자본 금액이 훨씬 커요. 그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시험 목적상 자기 계산, 타인의 계산 키워드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와? 매매와 중개와 연결시켜서.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업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집합, 모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투자하는 업이에요. 즉 무슨 자산운용, 운용사죠. 운용사.
이런 운용사예요.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를 뭐라고 부른다? 집합투자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탁이라는 것은 믿을 시 맡길 탁. 믿고 맡긴다는 거예요. 뭐 자본시장법이 개편이 되면 신탁업이 이렇게 빠진단 말도 있던데 아직은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신탁을 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록 대상은 자문과 일임업이 있어요. 자문이라는 건 뭐냐면 자문만 해주는 거죠. S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L전자가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거고, 일임은 주문을 직접 넣는 겁니다. 맡아서 운용하는 거예요. 일임이라는 것은 맡겼다라는 의미고요. 직접 맡아서 운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문과 일임은 등록 대상이냐? 고객의 돈을 직접 입출을 하지는 않습니다. 주문을 넣고 자문을 해주는 거지 증권사처럼 고객 돈을 직접 받아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덜한 거죠. 쉽게 말하면 금융당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위험성이 낮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등록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본시장법에서는요, 금융투자업 안에 6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6가지가 있어요.